한국, 당장 핵잠수함 만들어. 트럼프의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백악관의 회의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외교관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이라 했고 누군가는 선언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울산의 조선소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았고 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은 단 한 가지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세계가 비웃던 그 계획은 어느새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웃음, 한국의 묵묵함,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준비들. 도대체 왜 지금, 왜 이 방식으로였을까요? 이 영상에서 그 모든 퍼즐을 맞춰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 제안서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핵연료 확보 허용 요청. 이 5글자를 보고 저는 펜을 던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국방부 내부는 발칵 뒤집혔죠. 의회에서는 이미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는 승인했을까요? 그날 밤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뭔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리처드 스톤. 저는 미국 해군 전략자문단에서 20년간 일해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해군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제 업무였죠. 특히 잠수함 기술에 관해서는 나름 권위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날 아침 워싱턴 DC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빴습니다. 펜타곤 7층 회의실에 모인 우리는 한국 측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검토라기보다는 거부 사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이 한 줄이 담긴 문서를 보며 동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그 웃음에 동참했죠.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한국과의 기술력과 의지가 집약된 결정체죠.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고작 6개국입니다. 그것도 수십 년에 걸친 기술 축적과 천문학적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한국, 물론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회사들이 만든 상선과 유조선은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죠.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우선 원자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잠수함용 원자로는 땅 위의 발전소와는 완전히 다른 설계가 필요하죠. 소형화는 기본이고 진동을 최소화해야 하며 극한 상황에서도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국이 이 기술을 완성하는 데만 15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핵연료입니다. 고농축 우라늄 없이는 핵추진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건 핵확산 금지 조약의 핵심 통제 대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하에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한국이 이 모든 걸 독자적으로 해결한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소 2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료들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존 메가더 해군 준장은 더욱 단호했죠. 한국은 기술 이전 없이는 절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정중히 거절하되 대안으로 재래식 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을 제안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우리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미국 내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무모한 야망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고 CNN은 연일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의회는 더욱 격렬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에서는 즉각 청문회를 열어 한국의 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죠. 하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어요. 여론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7%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핵 확산에 대한 우려와 동아시아 군비 경쟁 촉발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기자들 앞에 서서 한국의 요청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술적 한계를 조목조목 나열했고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요청은 조용히 묻힐 것이고 몇 달 후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올라온 한 줄. 나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당황했죠.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트럼프는 이미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달 넘게 분석하고 검토한 사안을 대통령이 단 몇 시간 만에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트럼프가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언론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마치 불가능한 꿈이 현실이 된 것처럼 기뻐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승인받는 것과 실제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준비를 해두고 있었다는 것을.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뭘 보게 될까요? 3주 전 한국 국방부로부터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미국 해군 전략자문단 리처드 스톤 박사의 방안을 요청한다는 공식 문서였죠. 목적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 현황 시찰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의 일반적인 조선소를 보여주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인천공항에서 마중 나온 건 한국 해군 대령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재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수학한 엘리트였죠. 그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사님이 보시게 될 것들은 세상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물었지만 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느 현대 도시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비밀을 간직한 도시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메카라고 불리는 곳이죠. 현대중공업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향한 곳은 그곳이 아니었어요. 울산 외곽의 한적한 산 중턱. 겉보기에는 평범한 연구소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하 1층, 2층, 3층. 엘리베이터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지하 5층에서 멈췄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였죠. 천장은 높이 20m가 넘어 보였고 곳곳에 정밀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중앙에 자리한 거대한 수조였습니다. 길이 100m, 폭 30m, 깊이 15m. 그 안에는 잠수함 모형이 떠 있었죠. 실물 크기의 3분의 1 정도 되는 모형이었지만 그 정교함은 실제 잠수함과 다름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질문에 김 대령이 답했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시제품입니다. 시제품이라고요? 언제부터 개발을 시작했습니까?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핵잠수함 계획을 처음 들은 건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조 옆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또 다른 공간. 그곳에는 원자로 실험시설이 있었습니다. 원자로요? 설마 실제로 작동하는 건 아니겠죠? 김 대령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작동합니다. 출력은 150메가와트입니다. 150메가와트. 이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실험실로 안내받은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마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것 같았죠. 한 젊은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박한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천재였죠. 박사님, 저희 원자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의 안내로 원자로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두께 1m가 넘는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었어요. 그 중앙에 높이 3m, 지름 2m 정도의 원통형 구조물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개발한 KRW-1 원자로입니다. KRW-1? 이름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한국형 원자로라는 뜻이었죠. 박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원자로는 기존의 미국이나 러시아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설계라고 했어요. 소형화에 특화되어 있으면서도 출력 밀도는 오히려 높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저희만의 독특한 냉각 시스템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가압 경수로와 달리 액체금속 냉각제를 사용합니다. 액체금속 냉각제. 이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직 실용화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먼저 완성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자랑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박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미국에서는 이런 기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박한민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의 말입니다. 저희는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이 어떤 건지를 말이죠. 그들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오직 해야 할 일이 있을 뿐이었어요. 시설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김 대령이 물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저희 기술 수준이 만족스러우신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왜 이제야 공개하시는 겁니까? 10년 전부터 개발했다면 진작 세상에 알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김 대령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하고 세계가 인정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구나. 그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성공한다면 동아시아의 군사균형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미국에게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말이죠. 미국으로 돌아간 저는 즉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본 것들을 그대로 보고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원자로를 개발했다. 액체금속 냉각제 기술까지 완성했다고. 동료들은 제가 한국 측의 과장된 홍보에 속았다고 생각할 게 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데이터로 말하기로 했죠. 일주일 후 펜타곤 회의실에서 저는 한국 측에서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원자로 설계도면, 여료율 계산서, 안전성 분석 결과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어요. 동료들의 첫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리처드, 이 수치들이 정확합니까? 여료율이 132%라니 말이 됩니까? 존 메가더 준장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의심했어요. 여료율 132%라는 건 기존 원자로보다 30%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저 역시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검증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계산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밤새워 확인한 결과였죠. 한국 측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액체금속 냉각제의 높은 열전도율과 개선된 연료봉 배치 덕분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음 관련 데이터를 봤을 때는 더욱 그랬죠.
잠수함 소음 수준 마이너스 52데시벨이라고요? 이건 우리 버지니아급보다도 조용한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요? 한국 측 설명에 따르면 원자로 자체의 진동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구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 설계도를 보시면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기존의 미국이나 러시아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였어요. 원자로를 이중 격리막으로 감싸고 그 사이에 특수 흡음재를 배치했습니다. 게다가 냉각수 순환 펌프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설계도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20년 넘게 잠수함 기술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이었지만 이런 설계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톰슨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미 해군 연구소의 원자로 전문가였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매우 어려울 텐데요. 한국은 이미 구현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원자로를 봤어요. 그것도 10년 전부터 개발해온 거라고 하더군요. 10년 전부터요? 그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동맹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한국 측에서 또 다른 자료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테스트 결과였어요. 지중해에서 실시한 수중항해 시험 데이터였습니다. 언제 이런 시험을 했습니까? 김재현 대령에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3개월 전입니다. 이탈리아 해군의 협조를 받아 지중해 깊은 곳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요.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수한 기술 검증이었으니까요.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심 300m에서 72시간 연속 잠항. 최대 속력 수중 35노트. 소음 수준은 정말로 마이너스 52데시벨이었어요. 이 수치들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요. 더 놀라운 건 연료 효율성이었습니다. 한 번 연료를 넣으면 25년간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 기술보다도 앞선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김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연료봉 설계가 다릅니다. 농축도는 낮지만 연소 효율은 훨씬 높아요. 저희만의 독특한 기술입니다. 농축도가 낮다고요? 그럼 핵 확산 우려는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저희 연료는 무기급 우라늄과는 거리가 멀어요. 순수하게 추진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 측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핵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확보한 거였죠. 펜타곤으로 돌아가 이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을 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반발이 심했어요. 리처드 박사, 정말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특히 소음 억제와 연료 효율성 면에서는 분명히 앞서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배울 점이 있다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기술을 배운다는 발상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정말로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더 이상 미국이 모든 기술을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구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이죠.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시 봐야 할 때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저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더니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거든요. 리처드, 자네 혹시 한국 측으로부터 뭔가 받은 게 있나? 존 메가더 준장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묻자 그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자네 보고서는 너무 한국에 편향되어 있어. 마치 한국 홍보대사가 쓴 것 같다고. 편향이라고요? 저는 단지 사실을 보고한 것뿐입니다. 사실, 한국이 미국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공개되자 의회에서는 즉각 반발했어요.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 과정 재검토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저를 겨냥한 자리였습니다. 리처드 스톤 박사, 한국 방문 중에 받은 대접이 어땠습니까? 제임스 윌슨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딱히 특별한 대접은 받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그는 계속 파고들었어요. 5성급 호텔에 묵었다면서요? 비용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한국 측에서 지불했습니다. 공식 초청이었으니까요. 그럼 한국 정부로부터 접대를 받은 셈이군요. 접대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외교 관례입니다. 하지만 윌슨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한국 측의 로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더 심각한 건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기술자가 한국을 찬양하는 이유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니 제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안을 열어보니 한국의 기밀 기술 자료였습니다. 제가 본 적도 없는 최신 설계 도면이었죠. 누가 이걸 제 책상에 놨을까요? 분명 함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밀 유출 혐의로 몰아가려는 계획이었어요. 즉시 보안팀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저는 내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리처드, 정말로 한국으로부터 기밀을 받은 적이 없나? 내부 조사관의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없다고 답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자료가 자네 책상에 있었지? 저도 모릅니다. 분명 누군가 심어놓은 거예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시간대 영상은 기술적 오류로 삭제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이상했습니다. 하필 그 시간대만 오류가 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요. 누군가 제가 한국을 옹호하는 것을 막으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도 없다는 애매한 결론이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처드 박사, 한국의 진짜 목적을 아십니까? 누구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러시아입니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고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박사님이 본 건 겉모습뿐입니다. 핵심 기술은 모두 러시아제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곧 공개될 겁니다. 한국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날 거예요. 전화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정말로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 러시아 기술 도용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뉴욕타임스 일면에 실린 겁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로소토마플로트사로부터 비밀리에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이었어요. 심지어 한국 기술진이 러시아에서 훈련받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 기술은 러시아 방식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특히 원자로 설계는 완전히 독창적이었어요. 하지만 여론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기울어졌습니다. 한국은 기술 도둑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갔고 의회에서는 핵잠수함 승인을 철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것을요. 한국의 성공을 막기 위한 치밀한 공작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러시아? 중국? 아니면 미국 내부의 누군가? 확실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실이 묻히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설령 제 경력이 끝날지라도 말이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진실을 밝히겠다는 제 결심은 예상보다 빨리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긴급 연락이 온 겁니다. 김재현 대령이었죠. 박사님, 저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떤 시험 말입니까? 실제 원자로 가동 시험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단계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개인 자격으로라도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럼 화상으로라도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김 대령의 제안이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3시, 저는 집 서재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울산 연구소와 연결된 화상회의였죠. 화면 속에는 긴장한 기술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원자로 가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한민 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어판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스위치를 눌렀어요. 화면 속 모니터들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각종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죠. 온도, 압력, 중성자 밀도, 냉각제 유량. 모든 게 정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기술자 중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원자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출력이 예상보다 15%나 높게 나온 겁니다. 이상합니다. 계산과 다른데요? 젊은 기술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한민 박사는 차분했어요. 계산이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 성능이 계산보다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연료봉 배치를 최적화했거든요. 이론적 한계를 실제로 구현한 겁니다. 화면을 통해 보는 저도 놀랐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보통은 실제 성능이 이론보다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6시간 후 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완벽했어요. 원자로는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방사능 누출도 전혀 없었습니다. 성공입니다. 연구소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 표현은 절제되어 있었어요. 마치 당연한 결과를 확인한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대령이 화면을 통해 물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20년간 원자로를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첫 가동은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박한민 박사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처음부터 당신의 인정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물었지만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해왔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 어떤 건지를요. 그들은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기 위해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낸 거였어요.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첫 번째 핵잠수함 프로토타입 건조를 완료했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직접 확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었죠. 울산 조선소 제3도크에서 거대한 함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83m, 폭 9m.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 위용은 대단했어요. 함체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인상적인 건 진수식 장면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행사에서는 화려한 축하 행사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용한 묵념으로 시작되었어요. 함체가 물에 닿는 순간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조상들의 영령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 민족의 의지가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기술을 이렇게 완성해낸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기술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수치와 데이터의 집합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한국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술은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 완벽을 추구하는 집념, 그리고 조상과 후손에 대한 책임감. 그런 것들이 모여서 기술이 되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돈과 권력의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기술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파트너로 말이죠. 한국의 첫 핵잠수함이 진수된 지 석 달 후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전 항해 테스트였죠. 아무리 뛰어난 설계라도 바다에서 검증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날도 저는 화상으로 참관했습니다.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와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백두함 출항 준비 완료.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름은 정용호 대령. 해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에 미국 해군대학원 석사 출신이었죠. 모든 시스템 정상. 원자로 출력 100%. 기관장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한국 최초의 핵잠수함이 첫 항해에 나서는 순간이었어요. 자망 개시. 함체가 서서히 물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수심 50m, 100m, 150m.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수심 200m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확인 접촉물 탐지. 방위 30도, 거리 5000m. 소나병의 긴급 보고였습니다. 다른 잠수함이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어떤 함정입니까? 정용호 함장이 물었습니다. 식별 불가. 하지만 소음 패턴이 북한 함정으로 추정됩니다. 순간 작전사령부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한국의 첫 핵잠수함 시험 항해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우리 일정을 알았을까요? 김재현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정보가 새어나간 거였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원자로 냉각 시스템에 이상이 있습니다. 기관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냉각제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었어요. 자동 제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동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접근하는 상황에서 원자로 시스템까지 말썽을 부린 거였어요. 그때 작전사령부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었지만 조언은 할 수 있었어요. 냉각 유량을 30% 낮추세요. 그리고 보조 펌프를 가동하십시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원자로실로 직접 들어가서 수동 조작해야 합니다. 함장의 결정이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박한민 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도 이 첫 항해에 동승하고 있었거든요. 위험합니다. 방사능 노출 가능성이 있어요. 안전장교의 만류였지만 박 박사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원자로는 제가 설계했으니까요. 화면을 통해 그가 방호복을 입고 원자로실로 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에는 수동 조작용 공구가 들려 있었어요. 20분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냉각 펌프 수동 전환 완료. 모든 수치 정상으로 복귀 중입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원자로 온도가 서서히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계속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거리 2000m까지 근접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용호 함장은 침착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먼저 움직이는 쪽이 지는 게임입니다. 긴장 속에서 30분이 흘렀습니다. 두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특수한 신호를 보낸 거였어요. 무슨 신호입니까? 저도 몰랐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북한 잠수함이 급히 후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뭘 한 겁니까? 김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전자전 장비입니다. 상대방 소나를 교란시켰어요. 전자전 장비까지 탑재했다고요? 네. 우리만의 독특한 기술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단순히 원자로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독창적이었습니다. 북한 함정 완전 철수 확인. 소나병의 보고와 함께 첫 번째 위기가 끝났습니다. 8시간 후 백두함이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원자로 고장도 극복했고 북한 잠수함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승조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환호하는 대신 조용히 임무 완료를 보고했어요. 박사님, 저희 잠수함 어떠셨습니까? 정용호 함장이 화상으로 물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동안 본 잠수함 중 최고였어요. 과찬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의 겸손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완벽한 성과를 거두고도 더 나아질 점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실전에서 완벽히 작동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 언론은 차분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담담하게 보도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백두함의 성공적인 시험 항해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쪽으로만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워싱턴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주제는 한국 핵잠수함 대응 방안이었죠. 저는 이미 배제된 상태였지만 소식은 들려왔습니다.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국방부 내 강경파들은 한국의 기술력 증명을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익명의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안에는 기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미국이 처음부터 한국을 이용하려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을 승인한 진짜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 기술을 개발하면 그것을 공유받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기밀각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의 독자 기술 개발을 허용하되 핵심 기술은 반드시 미국과 공유한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독자 노선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문서에는 한미 기술 협력 협상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이 기술을 넘겨줄 것으로 확신했지만 한국은 정중히 거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희는 협력을 원하지만 기술 종속은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 측 협상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문서를 읽으며 저는 분노했습니다.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 했다니요. 한국의 성공을 축하하기는커녕 가로채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별도 문서에는 한국의 독자 기술 보호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진을 국외 유출로부터 보호하고 기술 문서를 분산 보관하며 해외 협력 시에도 핵심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문서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이미 한국 편향적이라는 낙인이 찍힌 제 말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익명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제보한 거였어요. 한 달 후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국 기술 탈취 시도라는 제목이었죠. 기사가 나가자 파장이 컸습니다. 의회에서는 즉각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의 반응은 차분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대응했어요. 한국 외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독자 기술 개발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그런 의지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말이었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두 번째 핵잠수함 건조에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더욱 발전된 형태였습니다. 크기도 더 크고 성능도 향상되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겁니까? 김재현 대령에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1호함은 검증용이고 2호함부터가 실전용이에요. 계획이 있었다고요? 네. 저희는 10년 전부터 3단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술 개발, 검증, 그리고 실전 배치까지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를 아십니까? 뭡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요.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협상에서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목숨이 걸린 일에는 타협이 없었거든요. 3개월 후 의회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적절한 대한국 정책이 확인되었고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았어요. 저에게도 공식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의혹과 불이익에 대한 사과였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강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를요. 협상 테이블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구나.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2년 후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40년간의 해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죠. 그런데 뜻밖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한미연합 해상훈련 참관 요청이었어요. 한국 해군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대령의 개인적인 메시지가 함께 있었어요. 이제 그는 제독으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제주도 남방 해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위용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최신의 구축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두함이었습니다. 2년 전 첫 시험 항해를 했던 바로 그 잠수함이었어요. 하지만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세련되어졌고 위압감도 대단했어요. 함교탑에 새겨진 태극 마크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훈련함 승함 준비 완료. 저는 김재현 제독과 함께 백두함에 올랐습니다. 내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2년 전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정용호 함장이 안내했습니다. 그도 대령으로 진급해 있었어요. 놀랍습니다. 완전히 다른 잠수함 같아요.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거든요.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말이죠. 실전 경험이라고요? 네. 그동안 여러 차례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었지만 백두함이 단순한 시험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 양국 함정들이 연합작전을 펼쳤는데 한국 함정들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어요. 더 이상 미국의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등한 파트너로서 작전을 수행했어요. 가장 놀라운 순간은 백두함이 수중 기동을 선보일 때였습니다. 자망 시작. 함체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나로도 거의 탐지되지 않았어요. 마치 바닷속으로 녹아든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 해군 함정들로부터 불과 500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미 해군 지휘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백두함의 스텔스 성능이 예상을 뛰어넘었던 거였어요. 저희 기술입니다. 정용호 함장의 간단한 답변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훈련 마지막 날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작권 전환 선포식이었어요. 이제 한국 해군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선포식에서 한국 해군 참모총장의 연설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된 해군이 됩니다. 이는 누군가의 허락이 아닌 우리의 실력으로 쟁취한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장병들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어요. 마치 더 큰 책임을 짊어졌다는 걸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환송만찬에서 뜻밖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연설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박사님께서 저희를 가장 오래 지켜봐 주셨잖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재현 제독의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처음 한국 핵잠수함 계획을 들었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불가능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저는 한국에게 배웠습니다. 진짜 기술은 수치가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 완벽을 추구하는 집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감. 그런 것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 민족의 의지가 형태를 갖춘 것이에요. 바다는 더 이상 미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연설을 마치자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속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김재현 제독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고마울 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배운 게 더 많았습니다. 저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박사님 같은 분들이 지켜봐 줬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 때문이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한국 땅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꿈을 실현한 강인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바다를 흔든 날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20년 전 나는 한국을 평가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한국에게 배웠다. 기술은 수치로 측정할 수 있지만 정신은 오직 시간으로 증명된다. 한국은 그 시간을 이겨냈다. 바다는 더 이상 미국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전한 자의 것이고 지금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책을 출간한 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건 한국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었습니다.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요. 단순히 기술을 평가한 게 아니라 한민족의 의지를 목격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정말로 바다를 흔들어 놨어요.